크레이스 왕국의 북서쪽 사람의 발길이 드문 높은 산골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밤이 내리면 그 집 화롯가에서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아버지가 낡은 이야기책을 펼쳐들고 어린 아들에게 모험가의 이야기를 나직이 들려주는 풍경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노르였다. 노르는 담요를 끌어안은 채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려오는 먼 세상의 이야기에 매일 밤 귀를 기울였다. 산속의 밤은 길고 고요했으나 그 이야기가 흐르는 동안만큼은 좁은 오두막이 온 세상만큼 넓어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모험가는 이런 사람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산처럼 커다란 용을 쓰러뜨리고 늙은 마법사에게 마법을 배우고 숲에 걸린 오래된 저주를 풀고 정령의 왕에게서 온갖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얻어내는 사람. 어떤 고난이 닥쳐도 동료를 위해 힘없는 이들을 위해 검을 휘둘러 악을 물리치는 사람. 그것이 모험가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노르는 그 이야기가 좋아서 매일 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들려달라 졸랐다. 오늘은 어느 이야기부터 할까 하고 아버지가 물으면 노르의 눈은 벌써부터 반짝였다. 가진 것 없는 산골 소년에게 그 이야기 속 넓은 세상은 유일하게 반짝이는 꿈이었다. 노르의 집은 몹시 가난했다. 어머니는 오래자리에 누워 앓았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돌보며 근근히 살림을 꾸렸다. 노르는 어려서부터 염소를 몰고 언덕에 오르고 들토끼를 잡고 나무 열매를 따서 국을 끓였다. 바위 너머로는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어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도맡았다. 앓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노르의 몫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물을 받아 마시다 말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다못해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달라고 여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쥐었다. 노르가 물을 더 끓여 국을 마저 만들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조용히 숨을 거둔 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뒤를 따르듯 세상을 떠났다. 노르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 부모를 잃고 홀로 산에 남은 노르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다못해 내가 바라는 삶을 살라던 그 말, 노르가 바라는 삶은 하나뿐이었다. 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준 그 이야기 속 모험가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태어나 한 번도 산을 내려가 본 적 없는 소녀는 낡은 짐을 꾸려 처음으로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빈 오두막을 향해 다녀오겠다고 인사한 뒤였다. 그 인사가 산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되리라는 것을 어린 노르는 알지 못했다. 큰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다다른 왕도는 산골 소년이 처음 보는 크고 낯선 세상이었다. 높은 성벽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번쩍이는 무기를 찬 병사들, 노르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성문의 병사에게 다가가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병사는 처음엔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라며 돌려보내려 했으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고아라는 말에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병사는 노르에게 길을 일러주었다. 왕도의 모험가 길드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왕립 양성소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모험가가 되고 싶으면 우선 그곳에서 스킬을 익히고 오라는 것이었다. 스킬이라는 말조차 처음 듣는 노르였으나 소년의 눈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났다. 드디어 아버지의 이야기 속 그 세계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 얼마나 길고 막막한 좌절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의 노르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노르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소드맨, 곧 검사를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이야기 속 영웅이 단 한 칼의 산처럼 큰 용을 베어 넘겼다는 대목을 노르는 늘 가장 좋아했다. 그래서 검을 배우면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노르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뼈가 부러지더라도 검을 놓지 말라는 혹독한 훈련에도 눈빛을 잃지 않았고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몰아넣어도 꺾이지 않는 그 눈빛의 교관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 사흘이면 나가 떨어진다는 과정을 노루는 묵묵히 버텼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 훈련 기한이 다 찼을 때 교관은 안타까운 얼굴로 노루를 불러 세웠다. 그동안 노루가 익힌 것은 오직 하나, 날아오는 공격을 받아 흘려내는 기술인 패리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검을 휘둘러 무언가를 베는 재능은 끝내 눈뜨지 않았다. 교관은 다른 길을 찾아보라며 다른 양성소라면 내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노루를 돌려보냈다. 노루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양성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워리어, 온몸으로 동료의 방패가 되는 전사였다. 여러 무기를 다루며 제 몸을 던져 동료를 지킨다는 그 역할이 노루에게는 더없이 모험가다워 보였다. 노루는 또 한 번 이를 악물고 매달렸다. 그러나 몇 개월 뒤 돌아온 대답은 앞서와 다르지 않았다. 노력은 인정하나 익힌 것은 몸의 힘을 아주 조금 끌어올린 정도뿐. 이대로 무리하면 금방 목숨을 잃을 것이라며 교관은 다음 곳으로 가보라 했다. 그렇게 노루는 남은 양성소들을 하나씩 차례로 돌았다. 섬세한 도구를 다루는 헌터에게서는 도구를 다룰 감각이 절망적으로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다만 노루가 산에서 새를 잡던 버릇대로 돌팔매 하나로 하늘의 새를 척척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교관이 어이없어 했는데 그것이 숙련자도 마치기 어렵다는 뇌신조라는 것을 노루는 알지도 못했다. 함정을 풀고 기척 없이 움직이는 시프에게서는 보물 상자의 함정 하나 풀지 못하고 기척도 숨기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마법을 가르치는 매지션에게서는 자네만큼 마법의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자도 드물다는 말을 들었다. 다만 마력이 몸을 흐르지 않는 체질을 뚫으려 감각이 몇 배로 증폭되는 위험한 방에 며칠이고 틀어박혀 교관조차 50년이 걸렸다는 이중 영창을 석 달 만에 스스로 터득해냈으나 정작 노르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클레릭, 곧 치유사의 양성소에서는 겨우 긁힌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정도의 회복술 하나를 익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축복도 없이 스스로 그 기적을 부린다는 것이 실은 기적의 힘을 끝없이 다룰 수 있다는 뜻임을 그때는 아무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왕도에 있는 모든 양성소를 저마다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 다 돌았는데도 노르에게는 모험가로 인정받을 만한 제대로 된 스킬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훗날 왕도의 교관들 사이에서는 12살 어린 나이에 그 혹독한 6 양성소의 과정을 전부 끝까지 마친 소년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았다. 그런 인간이 있을 리 없다며 그저 교훈을 위해 지어낸 동어쯤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 소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황당무계했기 때문이었다. 정작 그 소년 본인은 자신에게 정말로 아무 재능도 없다는 사실만을 똑똑히 깨달은 채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쯤에서 꿈을 접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르는 달랐다. 재능이 없다면 그만큼 더 노력해서 단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문득 소드맨 교관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나의 스킬을 끝까지 갈고 닦으면 언젠가 새로운 스킬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던 말. 노르가 유일하게 익힌 스킬은 그 패리뿐이었으니 노르는 오직 그 하나를 단련하기로 했다. 다른 재능이 없어 붙잡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소녀는 그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날부터 노르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오직 패리만을 되풀이했다. 날아오는 목검을 받아 흘리고 또 흘렸다. 한 해가 지나자 한 번에 10개를, 세 해가 지나자 100개를 받아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새로운 스킬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험가의 꿈은 꿈에서조차 꿀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무려 14년이 흘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단련 끝에 노르는 한 번에
1000개의 목검을 받아 흘릴 수 있게 되었다. 정작 본인은 그것을 그저 페리가 조금 늘었을 뿐이라 여겼으나 사실 그것은 이미 사람의 경지를 아득히 넘어선 무언가였다. 다만 노르 자신만이 그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14년의 단련을 마친 노르는 다시 모험가 길드를 찾아가 등록을 청했다. 그러나 접수를 맡은 이는 난처해했다. 노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페리와 몸을 조금 강화하는 제주, 발소리를 죽이는 제주, 작은 불꽃을 피우는 제주, 긁힌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회복술 정도가 전부였다. 모험가에게는 최고인 S랭크부터 최저인 E랭크까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E랭크로 인정받으려 해도 쓸만한 스킬이 하나는 있어야 했다. 노르에게는 그마저도 없다는 것이었다. 등록은 어렵겠다는 말에 노르가 어깨를 늘어뜨리던 그때 오래전 노르를 눈여겨보았던 길드의 늙은 마스터가 그를 알아보았다. 마스터는 노르가 여태 홀로 단련을 이어왔다는 말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규정 바깥에 적혀있는 F랭크라는 등급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마물을 토벌하는 의뢰나 도시 밖으로 나가는 채취 의뢰는 받을 수 없고 오직 도시 안에 자잘한 잡무만 맡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보통은 그런 허드렛일을 하려고 일부러 모험가가 되는 이가 없었으나 노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등록만 해달라고 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등급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노르는 세상에 몇 없는 F랭크 모험가가 되었다. F랭크 모험가가 된 노르의 나날은 소박하고 평온했다. 무너진 담을 고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막힌 것을 뚫었다. 몸을 강화하는 재주로 무거운 것을 번쩍 들고 발소리를 죽이는 재주로 조용히 오가고 작은 불로 화덕을 지피고 잔 상처는 회복술로 아물게 했다. 도시 사람들은 노르에게 늘 고마워했다. 스텔라 아주머니는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며 노르를 반겼고 건축 현장의 사람들은 노르 덕분에 공사 기간에 여유가 생겼다며 좋아했다. 노르는 그저 다행이라 여겼다. 모험가가 되어 남의 도움이 되고 싶다던 꿈을 이루었으니 이 이상은 사치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한복판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 도와달라 외치는 소리에 노르가 달려가 보니 집채만 한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사람들을 향해 날뛰고 있었다. 책에서나 보던 것이 실물로는 이렇게 컸던가. 노르가 잠시 놀랄 만큼 큰 짐승이었다. 잘 훈련된 왕도의 병사들이 창을 들고 포위에 막으려 했으나 그 무게와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다. 한 방이라도 정통으로 맞으면 목숨을 잃을 판이었다. 소의 발미대는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 소녀 하나가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노르에게는 무언가를 공격해 쓰러뜨릴 스킬이 없었다. 반격할 재주가 없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받아 흘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노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또렷이 남아 있었다. 설령 모험담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눈앞에서 떨고 있는 소녀 하나쯤은 지키고 싶다고 노르는 생각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힘없는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 모험가라던 그 말대로. 노르는 발소리를 죽여 소의 곁으로 파고들었고 내리꽂히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페리로 받아 흘렸다. 단 한 번의 흘림에 거대한 소는 힘을 잃고 나동그라졌다. 14년을 갈고 닦은 그 기술이 사람의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던 짐승을 한순간에 잠재운 것이었다. 노르가 구해낸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소녀는 크레이스 왕국의 공주 린네부르그였다. 사람들이 린네부르그님이라 부르며 달려와 무사하냐 물었으나 소녀의 눈은 노르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러나 정작 노르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도시 안의 소 한 마리조차 이렇게 큰 위협이었다니 아직 한참 더 단련이 필요하겠다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조금도 알지 못한 채였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고 크게 착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
거대한 소를 잠재운 일이 있고 나서도 노르는 여전히 자신을 그저 재능 없는 에프랭크 모험가라 여기며 도시의 잡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씩 다르게 그를 보기 시작했다. 그 무렵 노르가 또 한 번 큰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치웠기 때문이었다. 도시 근처에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소머리 괴물 미노타우루스가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했다. 잘 벼려진 도끼를 휘두르는 그 괴물은 웬만한 모험가 여럿이 달려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노르는 낡은 검 한 자루를 들고 그 앞에 섰다. 반격할 스킬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리치키는 그 도끼를 몇 번이고 받아 흘리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흘리고 또 흘리는 사이 제풀에 지친 미노타우루스가 결국 힘을 잃고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믿지 못했다. 무시무시한 괴물을 홀로 쓰러뜨린 남자라는 소문이 노르도 모르는 사이 왕도에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뜻밖의 사람의 귀에까지 닿았다. 창성이라 불리는 사내 길버트였다. 길버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로 왕도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창의 달인이었다. 창을 손에 쥐자마자 자신에게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그는 단련할수록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나 너무 강해진 탓에 그를 뜨겁게 만들어줄 상대가 어디에도 없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너무 약해서 따분하다며 길버트는 늘 시시함에 몸부림쳤다. 그런 그가 미노타우루스를 홀로 쓰러뜨렸다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마음이 동한 것이다. 길버트는 노르를 찾아와 모의전을 청했다. 노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모험가를 꿈꾸는 입장에서 이름난 실력자와 겨루어 보는 것은 바라 마지 않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노르는 오히려 한 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그러나 막상 겨루기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길버트가 아무리 창을 내질러도 그 끝이 노르에게 닿지 않았다. 다듬어진 움직임, 절묘한 완급, 분명 범상치 않은 단련을 거쳐온 창이었으나 노르는 그 모든 것을 실오라기 하나 차이로 받아 흘렸다. 창이 스치는 순간 노르가 완전히 무방비해지는데도 마치 쳐보라 권하기라도 하듯 빈틈을 열어두는데도 길버트의 창은 끝내 그 몸에 닿지 못했다. 길버트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것은 함정이 틀림없다고, 이것이 저 남자의 본 실력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정작 노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배려해 봐주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노르는 태연하게 그렇게까지 봐줄 필요는 없다며 조금 더 빠르게 해줘도 된다고 청했다. 인간을 상대하느라 무의식 중에 손속을 늦추고 있었나 싶어 길버트가 속도를 올려도 노르는 여전히 그저 아직 괜찮으니 더 빠르게 해달라 할 뿐이었다. 마침내 길버트는 사람에게 쓰면 목숨을 앗아갈 최강의 일격, 소리조차 뒤에 남기고 나아간다는 드라그 그레이브를 내질렀다. 그 필살의 창끝마저 노르는 아슬아슬하게 피해냈다. 정면 승부에서 처음 겪는 철저한 패배 앞에서 길버트는 조용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이 이상 계속할 의미가 없다며. 싸움이 끝난 뒤 두 사람의 마음속 풍경은 정반대였다. 길버트는 마침내 자신을 뛰어넘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고 또 언젠가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노르의 말을 오래 곱씹었다. 반면 노르는 자신이 방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넘겼는지 진심으로 아찔해했다. 온 힘을 다한 신체 강화와 발놀림으로 겨우 피했을 뿐 상대가 피할 수 있을 만큼만 속도를 조절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목숨을 잃었으리라 여긴 것이다. 자만은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 사람이 일부러 일깨워준 것이라 생각하며 노르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다만 그 은인의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길이었던가 버드였던가 하고 한참을 갸웃거렸다. 자신은 아직 한참 약하니 더 단련해야 한다고 노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 하나를 이겨놓고도 그렇게 다짐할 뿐이었다. 거대한 소로부터 목숨을 구한 뒤로 공주 린네부르그는 노르를 잊지 못했다. 왕도의 이름난 병사들도 손쓰지 못한 위협을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청년이 아무렇지 않게 물리쳤으니
공주의 눈에 그는 세상에 숨은 굉장한 실력자로 비쳤다. 어느 날 아침 린네부르그는 노르가 일하던 자리로 직접 그를 찾아왔다. 노르는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린 적도 없어 놀랐으나 공주에게는 사람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사람들이 린네부르그 님이라 높여 부르는 그 소녀는 자신을 린이라 편히 불러달라 하고는 뜻밖의 부탁을 꺼냈다. 자신을 노르의 종자로 삼아달라는 것이었다. 곁에서 시중을 들며 그 기술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다는, 말하자면 제자로 받아달라는 청이었다. 노르는 당황하며 거절했다. 자신이 가르쳐 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를 도와달라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이 결코 미덥지 않은 풋내기가 아님을 보이려는 듯 린은 익힌 기술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얼음의 춤이라 불리는 마법과 지옥의 불꽃이라 불리는 최고의 마술과 은성이라는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시프의 오이와 언데드에게 특히 강하다는 소드맨의 성스러운 검기까지. 그것은 왕도의 6 양성소를 모두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친 천재만이 보일 수 있는 실력이었다. 6 성인이라 불리는 교관들조차 그 재능을 인정한 소녀였다. 그러나 노르는 그 눈부신 재주를 다 보고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자신에게는 정말로 가르쳐 줄 것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야 이 소녀가 납득할까 궁리하던 노르는 결국 자신의 스킬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다. 노르가 손끝에 피워 올린 것은 양성소에서 익힌 가장 낮은 단계의 마법인 꾸띠 파이어였다. 그런데 그 작은 불이 린이 아는 어떤 불과도 달랐다. 린은 언젠가 세계 최고봉의 마술사라 불리는 노현자 오켄이 이 세상 누구도 크게 만들지 못한다는 그 꾸띠 파이어를 재미삼아 조금 키워 보인 것을 떠올렸다. 200년을 넘게 살아온 대마술사가 긴 세월의 연구 끝에 겨우 키운 그 불조차 놀라운 것이었는데 노르가 손끝에 피운 불은 그 오켄의 것보다도 몇 배는 더 컸다. 가장 낮은 스킬 하나가 세계 최고의 마술사를 아득히 넘어서 있었던 것이다. 린은 그제야 깨달았다. 노르는 다른 5계통의 스킬 또한 하나같이 그런 식이라 했다. 즉 6계통 전부가 규격을 벗어난 실력이라는 뜻이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은 이제 막 배운 고위 스킬 몇 개를 자랑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린은 부끄러움과 함께 절감했다. 노르는 그저 힘을 뽐내는 법 없이 묵묵히 남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힘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강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강함이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강인함 앞에서 린은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린네부르그는 크레이스 왕가의 공주로서 언젠가 오라비와 함께 나라를 이끌 사람이었다. 왕의 피를 이은 자는 강해지라는 것이 그 가문의 오랜 가훈이었으니 린이 좇아야 할 지고의 강함이 바로 저 사람 안에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린은 노르에게 자신의 자만과 미숙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노라 고백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때까지 그 뒤를 따르겠다며 노르를 스승이자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작 노르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난감해할 뿐이었다. 자신은 재능 없어 잡무나하는 에프랭크인데 어째서 이 대단한 공주가 자신을 스승이라 부르는지 노르로서는 끝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어긋난 오해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그 무렵 크레이스 왕국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 공주 일행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신성미스라 교국이라 불리는 먼 나라였다. 노르를 스승으로 따르기로 한 린은 그 여정에 노르도 함께해 주기를 바랐다. 도시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에프랭크 신세였으나 공주의 부탁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무엇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노르는 자신 같은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몇 번이나 되물으면서도 결국 그 여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그렇게 노르는 태어나 처음으로 왕도의 성벽 바깥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만 그리던 그 여행길에 마침내 오른 것이었다. 여정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했다. 공주의 오라비인 레인 왕자가 일행을 이끌었고 공주를 지키는 여기사 이네스가 곁을 지켰다. 이네스는 신순, 곧 신의 방패라 불릴 만큼 이름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리고 유성이라 불리는 노현자 세인도 함께였다. 세인은 성자처럼 몸과 마음을 오래 갈고 닦아 닿는 것마다 정화하고 어떤 상처든 낫게 하는 성스러운 기운을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세인은 무려 40년을 바쳤다고 했다. 그만큼 귀한 인물들이 모인 일행이었으나 그 누구도 노르만큼 엉뚱한 사람은 없었다. 노르는 여정 내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고 모두가 감탄할 일을 해내고도 정작 본인은 그것이 대단한 줄을 몰랐다. 노르가 하는 일이라곤 짐을 나르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뿐이었다. 여정 중에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착각을 자꾸만 키웠다. 노르는 길가에서 독을 지닌 생물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먹곤 했는데 이는 산골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다. 오래전 노르는 산에서 딴 것들로 국을 끓이다 맹독이 든 버섯을 먹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긁힌 상처나 아물게 하던 그 작은 회복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신기하게도 이튿날 같은 버섯을 먹으니 독이 퍼지는 것이 조금 느려져 있었다. 몸에 내성이 생긴 것이었다. 재능이 없어 붙잡을 것이 그 회복술 하나뿐이었기에 노르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매일 조금씩 독을 견뎠고 어느새 웬만한 독은 아무렇지 않은 몸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독을 가진 생물이 뜻밖의 맛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어 노르는 그런 것들을 즐겨 먹게 되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맹독을 먹고도 멀쩡한 노르를 보며 그가 얼마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인지 새삼 놀라워할 뿐이었다. 노현자 세인은 그런 노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축복의 의식도 없이 성령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스스로 회복의 기적을 부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래 수행한 세인은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기적의 힘을 끝없이 다룰 수 있다는 뜻이었고 세인이 40년을 바쳐 이른 경지를 노르는 훨씬 젊은 나이에 이미 지나쳐 있었다. 세인은 확신했다. 이 청년은 시간을 들여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틀림없이 엄청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정작 그 청년 본인은 자신이 그저 재능 없는 나고자라 굳게 믿고 있었으나 세상은 이미 반대편에서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있었다. 노르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행과 함께 낯선 나라를 향한 길을 담담히 걸어갔다. 마차가 굽이진 시골길을 지나고 저무는 언덕을 넘는 동안 노르는 창밖으로 흐르는 낯선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 모험가들도 이런 길을 걸었을까? 노르는 문득 그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화려한 무용담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세상을 걷는 것만으로도 노르에게는 이미 충분히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여정의 끝에서 어떤 인연과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때의 노르도 일행도 아직 알지 못했다. 여정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일행은 한 소년과 마주쳤다. 창백한 피부에 은빛이 도는 푸른 머리, 빨려 들어갈 듯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한 아이였다. 소년은 마족, 그 중에서도 마족이라 불리는 종족의 아이였다. 이름은 로로라 했다. 마족은 태어날 때부터 마물을 마음대로 부리는 힘을 지녔는데 세상은 그 힘을 저주받은 것이라 여겨 두려워하고 미워했다. 아주 옛날에는 그저 가축을 부리는 정도의 힘이었으나 누군가가 그 힘으로 마물을 부려 전쟁에 쓰고 수많은 목숨을 앗은 뒤로 사람들은 그 종족을 혐오하게 되었다고 했다. 로로 역시 그 힘 하나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왔다. 로로의 지난날은 참혹했다. 노예처럼 팔려다니며 매일같이 얻어맞고 걷어차였고 밥 대신 물만 마시는 날이 예사였다. 한 번은 어째서 나를 때리느냐 물었다가 얼굴 모양이 바뀔 만큼 두들겨 맞고
사흘을 굶어야 했다. 마아족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어렴풋이 읽는 힘도 있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며 더 심하게 그를 때렸다. 그러나 로로는 단 한 번도 되갚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미움받고 얻어맞는 것이 그토록 싫으면서 그 아픔을 남에게 똑같이 안기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로로는 더는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 로로에게 어느 어른이 다가와 속삭였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제 이유 없이 때리지 않겠다고, 배부르게 밥을 먹여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어느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마족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 이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평생 누구의 도움도 되어본 적 없던 로로에게 그 말은 저항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마도구에 가려 읽을 수 없었으나 적어도 그 약속만은 지켜졌기에 로로는 그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 했다. 그렇게 로로에게 맡겨진 일은 거대한 검은 용 한 마리를 도시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다. 흑사룡이라 불리는 돼지마저 좀 먹는 궁극의 독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로로는 마물을 부리는 제 힘으로 그 용을 몰았다. 그러나 도중에 로로의 마음을 올가매던 조종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로로는 괴로워하며 주저앉았다. 자신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두려움과 차라리 여기서 죽어 아무도 해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엉켰다. 다음 생에는 너무 심하게 얻어맞지 않기를,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맛있는 밥을 한 번이라도 먹어볼 수 있기를 바라며 로로가 눈을 감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페리. 나직한 소리와 함께 흑사룡이 내뿜은 죽음의 일격이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노루였다. 노루는 그 거대한 검은 용의 필사의 공격을 받아 흘리고 몇 번의 패리로 재앙과도 같던 용을 잠재웠다. 대지를 썩게 한다는 그 도끼를 정통으로 맞고도 노루는 멀쩡했는데 오래전 맹독을 견뎌 온 그 몸 덕분이었다. 다만 노루 자신은 그것이 흑사령인 줄도 몰랐고 그저 도시 밖에 이렇게 크고 위험한 개구리가 있었다며 어쩌면 이 도개구리는 꽤 맛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태평하게 중얼거렸다. 세상을 멸할 뻔한 재앙용을 노루는 배달 가던 식재료쯤으로 여겼던 것이다. 넋을 놓고 있던 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이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인지. 노루는 겁에 질린 로로에게 다가가 다정히 말을 건넸다. 로로가 자신은 마물을 부리는 마족이라 두렵지 않으냐고, 자신이 싫지 않으냐고 조심스레 되묻자 노루는 오히려 눈을 크게 떴다. 노루에게 그 힘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러운 재능이었기 때문이었다. 동물이 바치를 돕고 새가 편지를 나르고 밤길에 들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나 쓸모있는 힘을 타고났으면서 어째서 그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느냐고 노루는 되물었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하늘이 내려준 굉장한 재능이니 필요 없다면 자기가 갖고 싶을 정도라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재능이라 불러주는 사람 앞에서 로로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나 같은 것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로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노루가 흑사령을 잠재우고 로로를 감싸자 일행 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눈앞의 소년이 수많은 나라에서 토벌을 권하는 위험한 종족, 마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소년이 데려온 검은 용은 방금 큰 소동을 일으킨 참이었다. 여기사 이네스는 경계를 늦추지 못했고 레인 왕자 또한 신중했다. 이 소년을 거두는 순간 마족을 신의 적으로 여기는 미스라 교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년 하나를 품는 일이 곧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루는 그런 복잡한 사정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노루의 눈에 로로는 그저 갈 곳 없는 여인 아이일 뿐이었다. 노루는 노루가 눈가리개를 쓴 채 끌려다녀 제가 살던 곳조차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가능하면 가까운 도시까지라도 데려다주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자리가 없으면 자신이 마차에서 내려 걷겠다고까지 했다.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노루는 어릴 적 자신도 홀로 남겨져 본 적이 있었기에 갈 곳 없는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을 뿐이었다. 로로가 데려온 그 흑사룡을 두고도 노루는 그저 소중한 식재료를 배달하려던 것이 아니겠느냐며 태평하게 두둔했다. 사람들은 그 엉뚱한 해석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노루가 소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다. 노루의 그 담담한 말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여기사 이네스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이네스의 아버지는 늘 딸에게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보다 제 눈을 먼저 믿으라 일렀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이네스는 마족이라는 소문 하나에 사로잡혀 소년을 그저 사악한 종족으로만 보았을 뿐 갈 곳을 잃고 굶주린 한 아이의 모습은 처음부터 보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두려움에 떠는 그 눈빛과 움츠린 태도만 보아도 이 아이가 오래도록 학대받아온 노예이자 소년병이라는 것을 이네스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자신의 그릇이 이토록 작았음을 이네스는 부끄러워했다. 공주 린네부르그 역시 로로를 마차에 태워 함께 데려가자고 나섰다. 자리가 없으면 자신이 내리겠다면서. 다만 앞을 막는 사정이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신성 미스라 교국은 마족의 출입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나라였고 로로를 데려가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적이 될 각오를 하는 일이었다. 도중의 도시에 아이를 홀로 내려놓는다 해도 살던 곳조차 모르는 그 아이가 혼자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일행은 미스라 교국과 척을 질 위험을 알면서도 로로를 품기로 마음을 모았다. 노르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그 다정함이 귀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돌려놓은 것이었다. 로로에게 그것은 태어나 처음 겪는 일이었다. 누구도 자신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데려가려 다투는 사람들이라니. 노르는 로로에게 이름을 물었고 짧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라며 웃어주었다. 평생 손가락질과 매질 속에 살아온 아이에게 그 작은 다정함은 낯설고도 따뜻했다. 로로는 그제야 이 사람들 곁에서라면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세인은 흑사룡의 궁극의 독을 정통으로 맞고도 멀쩡한 노루를 보며 그것이 성자의 경지에 이른 몸에서만 나온다는 성스러운 기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인이 40년을 바쳐 이른 경지를 노르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보였다. 그럼에도 노르는 여전히 얼굴빛이 좋지 않은 로로만을 걱정하며 나중에 공주에게 봐달라 하자고 챙길 뿐이었다. 세상이 그를 얼마나 우러러보든 노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눈앞의 사람을 돕는 일뿐이었다. 노르가 잠재운 흑사령도 로로가 마지못해 이끌던 그 검은 재앙도 사실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야심을 키워온 한 나라가 있었다. 마도왕국이라 불리는 나라였다. 마도왕국은 다른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고순도의 마석을 손에 쥐고 그 힘으로 온갖 마도구와 병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족의 힘을 이용해 마물을 병기처럼 부리려 했다. 로로 같은 마족 아이들을 붙잡아 조종의 마도구를 씌우고 그 힘으로 거대한 마물을 몰아 이웃 나라를 위협하려 한 것이다. 로로가 흑사룡을 이끌게 된 것도 그 어두운 계획의 한 조각이었다. 마도 왕국을 다스리는 이는 데리다스 3세라는 황제였다. 그는 오래전 브류나크라 불리는 병기로 쓰러뜨렸던 제에게 마룡, 곧 재앙 그 자체와도 같은 용을 다시 되살려냈다. 마도의 기술을 갈고 닦은 자신의 나라에 이제 더는 적이 없음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며 그는 죽었어야 할 재앙을 앞세워 이웃한 크레이스 왕국을 통째로 삼키려 했다. 크레이스 왕국을 미궁 관리를 게을리하고 헛된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무너진 어리석은 나라로 역사에 남기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우매한 왕에게서 백성을 해방하는 구세군이라 여기며
황제는 그 오만한 야욕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되살아난 제에게 마룡을 부리던 것은 루드라는 마족이었다. 마도 왕국은 루드에게 특별한 대우를 약속하며 그를 곁에 두었으나 야욕만을 좇는 황제의 폭정은 결국 그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자신을 도구로만 부리는 나라에 충심을 바칠 마족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루드가 몰래 나라를 떠나 버리자 제에게 마룡을 다스릴 이가 사라졌다. 통제를 잃은 재앙은 이제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 위협이 되었고 황제 데리다스는 눈앞의 사태에 이성을 잃어갔다. 무능한 신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그는 더욱 위험한 수단을 꺼내 들려 했다. 한편 크레이스 왕국의 공주 일행이 그 재앙룡과 마주쳤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토록 사납게 날뛰던 제에게 마룡이 갑자기 저기를 잃고 얌전해진 것이다. 노르는 로로에게 다가가 이 용을 얌전하게 만들어 주어 목숨을 구했다며 고마워했다. 로로는 처음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렇게까지 사납던 용을 자신이 조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르는 물론이고 린도 이네스도 로로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로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것으로 해두자며 웃어주는 노르 앞에서 로로는 조심스레 진실을 털어놓았다. 수천 년을 살아온 그 거대한 용마저 로로를 주인이라 부르며 그 명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 한 것이었다. 이런 커다란 용에게 주인이라 불릴 줄이야 하고 일행이 놀라는 사이 노르는 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가능하면 이 용을 죽이지 말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여기서 죽여두는 편이 낫다는 것을 노르도 알았으나 그는 가능하면 이 용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억지인 줄 알면서도 노르는 함부로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로로는 스승이 그리 말한다면 해보겠다며 용에게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 앞으로는 사람을 해치지 마라 달라 전했다. 재앙과도 같던 그 용은 순순히 그 말을 따라 하늘 저편으로 돌아갔다. 저주라 불리던 로로의 힘이 처음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재앙룡이 물러났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야욕의 눈먼 황제는 이제 나라의 모든 병력을 크레이스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재앙룡을 앞세운 계획이 어긋나자 황제 데리다스는 곧장 다음 수를 두었다. 마도 왕국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 크레이스 왕국을 직접 짓밟기로 한 것이다. 10,000명을 넘는 병사들에게 마법이 깃든 검과 방패를 쥐어주고 정예 부대에는 마법 갑옷과 마법 대포를 채웠다. 거기에 용의 숨결마저 막아낸다는 이동식 마력 방벽 이지스 셋과 그 무엇이든 증발시키는 초고출력 마력 병기 브류나크 넷까지 앞세웠다. 그야말로 한 나라를 통째로 지우고도 남을 대군이었다. 십기중 가운데 하나인 란데우스가 이 싸움이 결코 나라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한다며 만류했으나 이성을 잃은 황제는 그 충언마저 어리석은 소리라 내쳤다.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평선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밀려왔다. 공주 일행은 그 한복판에서 고립되었다. 황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여기사 이네스를 알아보고는 전설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지혜를 가진 자들의 시대라 비웃으며 그 무시무시한 브류나크의 빛을 이네스에게 쏘라 명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네스라 해도 그 빛을 맞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터였다. 발사 준비가 끝나고 죽음의 빛이 뿜어져 나온 그 찰나 나직한 소리가 울렸다. 페리, 노르가 그 빛을 받아 흘린 것이었다. 황제의 눈에는 그저 병기의 결함이 생긴 것으로만 보였으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다던 초병기의 일격을 한 청년이 맨몸으로 걷어낸 순간이었다. 10,000명의 대군을 앞에 두고 노르는 조용히 마음을 정했다.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기에 자신이 적을 유인해 시간을 벌 테니 그 틈에 세 사람은 도망치라 한 것이다. 이네스가 물러나기를 청하고 리니 스승은 어찌하겠느냐 물었을 때 노르는 웃으며 답했다. 싸우는 것은 자신 없지만
도망치는 것에는 제법 익숙하다고. 어릴 적 벌집을 따다 벌떼에 쫓겨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것처럼 죽어라 뛰어다니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 했다.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돌아올 생각이니 걱정 말라는 그 말에 리는 스승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위력을 조절하겠다며 리는 방어 마법의 충격으로 노루의 등을 힘껏 떠밀어 적진 한복판으로 날려보냈다. 뒷일을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였다. 적진 한가운데로 날아든 노루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였다. 시간을 벌면 그만큼 린 일행이 멀리 달아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 노루는 쉼없이 뛰어다니며 눈앞에 날아드는 모든 것을 받아 흘렸다. 병사들의 마법검을, 마법 대포의 포격을, 그리고 그 무엇이든 꿰뚫는다던 브류나크의 빗마저 패리로 튕겨냈다. 만 명의 병사가 지녔던 무기가 하나둘 부서지고 용의 숨결을 막던 이지스도 자랑하던 브류나크 넷도 모조리 무력해졌다. 대군은 순식간에 이빨 빠진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정작 노루는 그저 정신없이 도망치며 눈앞의 것을 쳐냈을 뿐이라 여겼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한 나라의 군대가 통째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노루는 그 대군의 맨 끝에 있는 단 한 사람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황제 데리다스였다. 근위병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향해 다가오는 그 청년을 보며 황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전의 장비를 갖춘 만의 병사도, 재앙룡의 숨결을 막던 이지스도, 비늘조차 꿰뚫는 브류나크도 모두 저 한 사람이 홀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게다가 노르가 손에 쥔 것은 황제가 그토록 탐내던 미궁의 유물, 크레이스 왕의 흑검이었다. 그 검은 미지의 금속으로 벼려져 괴물조차 두 손으로 겨우 다뤘다는 무게를 지녔는데 노르는 그것을 한 손으로 대수롭지 않게 들고 있었다. 황제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저 남자가 자신을 단칼에 베지 않는 것은 실컷 농락하고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함이라고, 자신이 크레이스 왕에게 하려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려는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폭군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저지르려던 잔혹함만이 비쳤던 것이다. 크레이스로 밀려들던 대군이 한 사람의 손에 무너지자 궁지에 몰린 황제 데리다스는 제 나라로 물러나 최후의 병기를 꺼내 들었다. 키라우노스라 불리는 마도 황국이 온 기술을 쏟아부어 만든 초강력 병기였다. 다만 그것은 아직 시험 단계라 출력이 지나치게 강해 조준조차 제대로 맞지 않았고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에서 쏘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 신하들은 예상치 못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만류했으나 이성을 잃은 황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며 조준이 어렵거든 포신의 마력을 좇는 추적을 걸라명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기술의 정수이며 자신이 내리는 심판의 빚이라 외치면서 황제는 그 무시무시한 빛을 쏘아 올렸다. 바로 그때 나직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패리. 노르가 그 심판의 빛을 받아 흘린 것이었다. 사람의 손으로는 감히 막을 수 없다던 초병기의 일격이 노르의 패리 앞에서 방향을 잃고 흩어졌다. 다만 포신에 걸린 마력 추적이 새로운 표적을 좇는 바람에 흩어진 빛은 엉뚱하게도 마도 황국 자신의 황도로 쏟아져 내렸다. 제 나라가 만든 병기가 제 나라를 내리친 셈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빛이 부순 것은 주로 마력이 지나치게 짙어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마력로 시설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다. 정작 노르는 애먼 곳을 부수게 되었다며 미안해했으나 세상을 멸할 뻔한 병기를 맨손으로 받아넘긴 그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제 손으로 제 나라를 망가뜨린 폭군을 향해 마침내 사람들의 인내가 무너졌다. 황제를 지키던 최정의 10사람, 10기중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 이상 폭정을 따를 수 없다며 그들은 황제 앞을 가로막고 각오하라 일렀다. 황제는 이 모든 것이 나라의 존속을 위한 일이었다며 발버둥 쳤으나 이제 그의 곁에 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늙은 황제가 목숨을 잃기 직전
뜻밖에도 그 사이를 파고든 것은 노루였다. 사정을 잘 알지 못한 노루는 여럿이 노인 하나를 몰아붙이는 그 광경을 그저 딱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노루는 사람들의 칼을 패리로 받아 흘리며 우선 진정하고 대화로 풀 수는 없겠느냐고 물었다. 알 수 없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황제를 감싸자 십기중은 잠시 그를 굉장한 실력의 용병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 뒤늦게 다다른 것은 노현자 세인이었다. 세인은 죽은 자는 제 죄를 뉘우칠 수 없다며 황제를 그 자리에서 베는 것을 말렸다. 대신 세인은 황제에게 다른 벌을 내밀었다.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다치고 집을 잃은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고통을 황제가 남김없이 겪는다면 용서하겠다는 것이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하나하나 되돌려주겠다는 그 조용한 제안 앞에서 황제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잔혹한 복수가 아니라 백성이 받은 아픔을 폭군이 제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인이 바란 것은 오직 나라의 백성들이 받은 아픔을 그가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 하나뿐이었다. 결국 황제 데리다스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 손으로 제 백성과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가였다. 그 뒤는 이제 겨우 10살 난 그의 손자가 있게 되었고 폭군에게 등을 돌렸던 십기중이 그 어린 후계자의 후견인이 되어 나라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듯한 전쟁이 그렇게 매듭지어졌다. 처음부터 대화로 풀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노르는 뒤늦게 중얼거렸다. 십기중 가운데 하나인 란데우스는 노르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그가 끼어들어 폭군을 감싸지 않았더라면 나라는 끝없는 내전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라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노르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그런 큰 감사를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라를 통째로 삼킬 뻔했던 큰 싸움이 노르의 손이 닿은 자리에서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갔다. 정작 그 손의 주인만이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였다. 십기중은 물러가며 노르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든 힘이 필요하면 목숨을 던져 도우러 오겠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노르는 손을 내저었다. 자신은 오히려 도움을 받은 쪽이라며 재앙룡의 등에서 뛰어내렸을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운 좋게 그 아래 바닥에 있어 살았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재앙과도 같은 용을 제 힘으로 떨어뜨려 놓고도 정작 본인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 여겼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노루를 두고 참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라며 오래도록 기억했다. 크레이스 왕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착각은 이어졌다. 나라를 구한 은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왕은 노루에게 그 공에 걸맞은 큰 포상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노루는 이번에도 사양했다. 마음은 고맙지만 자신은 딱히 곤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왕이 그래도 이번만은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는다며 거듭 권하자 노루는 그제야 조심스레 한 가지 부탁을 꺼냈다. 실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무엇을 바랄까 귀를 기울였다. 무엇이든 들어줄 참이었다. 노루의 소원은 뜻밖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루는 로로를, 그 마족 소년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의지할 곳 없는 그 아이가 왕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족을 받아들이는 일이 미스라 교국과의 관계에 금을 낼 수도 있다며 신하들이 난색을 보였으나 노루의 뜻은 확고했다. 노루는 로로가 몇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그 커다란 재앙룡을 달래어 돌려보내 전쟁을 빨리 끝낸 것도 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로로가 없었다면 싸움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유일한 바람은 오직 그것뿐이라 했다. 나라를 구한 대가로 노루가 청한 것은 오직 버림받은 한 아이가 사람답게 살 자리 하나였다. 노루는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자신에게 줄 것이 있거든 다른 데 써달라고. 집을 잃고 곤란해하는 사람이 아직 이렇게나 많지 않으냐고. 지금 그 밖에 어디에 재물이 더 필요하겠느냐는 노루의 말에
왕은 결국 껄껄 웃으며 그 말이 참으로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로로는 크레이스 왕국의 어엿한 백성이 되었고 한동안 노루와 함께 살게 되었다. 평생 노예처럼 팔려다니며 매맞고 굶주리던 아이가 마침내 돌아갈 집과 곁에 있어 줄 사람을 얻은 것이었다. 저주라 불리던 제 힘이 실은 누군가를 지키는 재능임을 로로는 이제 제 손으로 증명해 보인 뒤였다. 함께 살게 된 첫날, 노루는 로로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로로는 김이 오르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느냐고, 무엇을 먹든 아무도 화내지 않느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노루가 무엇을 먹든 아무도 화낼 일 없으니 마음껏 먹으라며 웃자 로로는 그제야 조심스레 한술을 떴다. 부드럽다고 맛있다고 중얼거리는 로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언젠가 죽어 다시 태어난다면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맛있는 밥을 한 번만이라도 먹어볼 수 있기를 바라던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으니 천천히 먹으라는 노르의 말에 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 참아온 눈물을 조용히 삼켰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안식이 되어준 두 사람의 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김 속에서 조용히 깊어갔다. 재에게 마룡과 전쟁이 핥히고 간 크레이스 왕도는 곳곳이 무너지고 그을려 있었다. 노루는 지친 몸을 쉴 새도 없이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지낼 임시 거처를 세웠다. 건축 길드의 대장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노루를 찾았는데 노루가 있으면 작업이 차원이 다르게 빨리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노루는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며 묵묵히 손을 놀렸다. 공주 린네부르그 또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힘을 보탰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선생님이라 린이라 부르며 지친 몸으로도 서로를 챙겼다. 재앙이 휩쓸고 간 자리 위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일상을 세워갔다. 그 무렵 왕도에서는 오래전 노루를 돌려보냈던 6 양성소의 노교관들이 실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소드맨과 워리어, 헌터와 시프, 매지션과 클레릭. 저마다 한 분야에서 정점에 이른 6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15년도 더 전, 그들은 하나같이 노르에게 재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저마다 겪은 일을 돌이켜보니 이야기가 전혀 달라졌다. 매지션 교관은 자신조차 50년이 걸린 이중 영창을 노르가 고작 3달 만에 스스로 터득했던 것을 떠올렸다. 헌터 교관은 숙련자도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뇌신조를 노르가 그저 돌팔매질로 척척 맞췄음을 떠올렸다. 클레릭 교관은 어린 시절의 축복도 없이 회복수를 익힌다는 것이 곧 기적의 힘을 끝없이 다룰 수 있다는 뜻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들은 저마다 노르의 재능을 겨우 한 조각씩만 보았기에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재능이 없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이 너무 커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제야 노교관들은 자신들의 눈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부끄러워했다. 그토록 한결같이 노력할 수 있는 아이가 어디선가 보답받지 못한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들은 이제라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능이 넘쳐오르는 그 소년을 6이 함께 거두어 제대로 이끌어주자는 것이었다. 오래전 그를 문전에서 돌려보냈던 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를 다시 데려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소동의 주인공인 노르는 자신을 둘러싼 그런 놀라운 평가들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노르는 여전히 잔해 더미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무너진 담을 고치고 임시주택을 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노르는 문득 오래전 홀로 왕도의 길드 앞에 섰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모험가라는 그 네 글자를. 15년 전 재능이 없어 등록조차 거절당하던 그 자리에서 노르는 지나온 날들을 잠시 돌아보았다. 그토록 먼 길을 돌아왔는데도 노르의 마음속 꿈은 어릴 적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밤마다 되풀이해 읽어주던 이야기 속 동료를 위해 검을 휘두르고 힘없는 일을 지키던 그 영웅 같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는 꿈.
세상이 그를 세계 최강이라 우러러보아도 노루 자신은 여전히 재능 없이 태어나 페리 하나만 겨우 익힌 F랭크 모험가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소박한 사실 하나가 노루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루는 자신이 늘 도움만 받고 산다고 생각했다. 스텔라 아주머니에게도, 길드의 아저씨에게도, 공주에게도, 로로에게도. 그러나 그것은 노르만의 착각이었다. 노르가 무심코 받아 흘린 그 수많은 위협들이 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조용히 지켜왔는지 노르는 끝내 알지 못했다. 가장 강한 자가 자신을 가장 약하다 여기고 그렇기에 누구보다 겸손하고 따뜻했던 것이다. 그 어긋남이 이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그날도 노르는 잔해가 쌓인 거리 한켠에서 이 주변은 마무리되었으니 저쪽도 가줄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흔쾌히 그러겠다 답했다. 좋은 검 한 자루를 손에 쥔 채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가 할 일이라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화려한 활약은 못하더라도 그저 눈앞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노르가 바라던 모험가의 모습이었고 노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곁에는 이제 로로가 있었다. 갈 곳 없던 마족 소녀는 따뜻한 밥과 지낼 집을 얻었고 저주라 불리던 제 힘이 실은 누군가를 지키는 재능임을 알게 되었다. 아무 재능도 없다 여기던 한 사람과 저주받았다 여기던 한 아이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또 어떤 그림자가 자라나든 두 사람이 걸어갈 길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재능이 없어도 남과 달라도 한결같이 노력하고 서로를 아끼는 이들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 살아볼 만한 곳이었다. 그렇게 노루와 로로의 하루가 잔해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빛 속에서 조용히 저물어갔다.